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원 대표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에 인기 코너인데 요즘 네. 뭐 인기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미디앤 솔루션. 그런가요? 솔루션. 네, 네, 네. 지금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달리고 계십니다. 네, 너무 박력 있게 잘 설명해 네,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까지 네. 태영건설 뉴스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이 SBS라는 언론사가 끼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뭐냐? 결국 이제 돈은 있으니까 그다음 명예와 권력일 텐데요. 이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으면 정치를 하거나 또 하나는 언론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사실 민주주의에서 선거로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죠. 한계가 있는데 부자들이 사실 언론사는 돈만 있으면 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언론사 대주주가 되면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죠. 태영건설 최근 워크아웃 사태는 이 부자들의 언론사 쇼핑 그리고 언론사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YTN 매각도 있었지만 YTN이 SBS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런 암울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YTN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유증기업이라고 거기는 이제 건설과 여러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넘어갔죠. 이번에 SBS 문제 그리고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취재하면서 생각했던 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배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단순히 건설사 하나의 부실이 아니라 이 특혜와 유착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그 건설사의 부실 경영이 또 관련되어 있는 언론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태영건설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죠? 어떤 상황인가요? 이 먼저 지배 구조를 잠깐 살펴볼까요? 보면 이제 TY 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네. 그 지주회사 밑에 건설사와 방송사가 나란히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태영건설이 SBS를 소유하는 구조였는데 이게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LG그룹의 지주회사가 어떤 문제인가를 살펴봤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건설회사가 소유하는 방송사에서 이제 지주회사로 바꾸면서 지주회사가 나란히 이제 건설사와 방송사를 소유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각각 37%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주주 지분까지 하면요. 이 두 회사 사이에 지분 관계는 없고 모회사가 같은 그런 이제 관계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이제 자회사인데 이게 이제 34년 전 1990년에 태영건설이 300억을 투자해서 이제 대주주가 돼 있는 상태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자회사를 쪼개고 지주회사 가꾸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윤석민 그 아버지 윤세영 그 회장 일가의 지분이 오히려 더 꾸준히 늘어나서 지배력이 강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저 그림 보시면 태영건설이 SBS를 소유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윤석민 회장 일가가 SBS를 직접 소유하지 않았죠. 지금 보면 완전히 수직적으로 윤석민, TY홀딩스, SBS의 지배 구조가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라는 그 취지에서 지주회사를 한참 이제 밀어붙이던 때가 있었는데 보시면 사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는 자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이번에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는 소유하는 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소유하는 자의 그 위험이 다른 자회사의 위험이 방송사까지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BS 대주주가 원래는 태영건설이었는데 네. 지주회사로 바뀐 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영건설이 소유하던 언론사가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그 지배구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민 회장은 태영건설의 창업주인 윤세영 전 회장의 아들인 거고. 그렇죠. 윤세영 전 회장이 이제 창업주였고 그 아들에게 이제 지분을 넘겨주면서 세습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태영건설 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네. SBS도 영향을 받는 구조인가요? 사실은 영향이 전혀 없어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회사고 SBS는 건설 사업에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단순히 그 지주회사 구조에서 대주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태영건설이 부실화되면 대주주가 이제 그 부실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보증을 선 그 채무를 갚으려고 SBS 지분을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태영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방송사까지 그렇습니다. 돈을 살 정도로 이게 위세가 또 당당했던 재밌는 것 게 같은데. SBS를 인수하기 전에는 사실 건설사로서는 뭐 500이 바깥에 거의 듣보잡 건설사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수직 상승을 해서 16위, 17위까지 도급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아, 그 방송사 인수 전과 후가 그렇죠. 500위에서 16위까지 네네.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로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그리고 방송사의 이제 어떤 혜택을 많이 봤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죠. 아,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간다 못 간다 말이 있었는데 결국 워크아웃에 일단 진입을 했잖아요. 네.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PF라는 이제 사업장이 60개나 되고요. 금융기관 80곳 그리고 보증선고시 122곳이나 돼서 다음에 10조 원이 넘는 그 채무를 지금 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PF 대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건설회사,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그 자금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자금을 대고 나머지 90% 정도를 이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증을 서는 거죠. 공사가 끝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집이 분양이 되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빚을 갚게 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제 짓다가 잘 안 되거나 분양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빚을 못 갚게 되고 그 빚을 한꺼번에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흔히 지렛대라고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자칫 이 사업을 여러 군데 보내놨다가 한 군데서 무너지면 한꺼번에 모든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총선 전에 이 PF가 터질 거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워낙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정부가 부담이 크니까 총선 전에는 안 터지게 최대 막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사 중에서도 꽤 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17위인 건설사가 지금 무너지면서 이 정부가 이제 굉장히 그 난감한 상황이고 일단은 막았지만 또 이게 끝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부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태영에도 부실이 더 있을 거다. 태영에도 부실이 더 터질 수도 또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로. 태영이 먼저 터졌지만 다른 건설사들이 또 터질 수 있을 네네.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이 TY 홀딩스 그룹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건설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PF가 부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여기에 이제 그 대주주의 탐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설 시장이 뜰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를 높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데 뛰어들었고 이 건설 경기가 살아날 거다라는 데 베팅을 했던 거죠. 이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 오피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부지 매입만 1,600억 원이고 480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지난해 말에 400억 원을 갚지 못해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10조 원 되는 그 기업에서 단지 400억 원을 못 갚았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네. 이게 단순히 400억이 문제 아니라 400억도 못 갚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400억을 네. 다른 데서 융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지금 그 80개 사업장이 얽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제 최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금리가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비슷한 돌려막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워크아웃이라는 게 일단 유동성이 안 좋은 기업에게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이제 일부를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될 게 한 3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물론 공사가 잘 돼서 갚으면 다행이지만 여기저기 하나씩 터지는 상황이고 이 400억은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이번에 워크아웃 협상할 때, 네. 근데 저는 SBS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왜 그런가 하는 이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SBS를 내놓으라고 채권단에서 계속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돈이 되는 기업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나서서 돈 되는 거 팔아가지고 빚을 빨리 회수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특히 PF 사업이라는 건 이제 여러 금융회사들이 얽혀 있고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돈줄이 막혀서 산업 전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당장 일단은 이제 대주주가 돈을 좀 내놔라. 니네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부도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서로 이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 이 태영건설, TY 홀딩스에는 또 SBS라는 또 알짜배기 사업이 있잖아요. 굉장히 돈도 잘 벌고 건실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윤석민 회장 일가가 이걸 내놓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SBS 홀딩스, TY 홀딩스가 이제 대주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단이 계속 이걸 내놔라 하니까 어려워지면 내놓겠다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취재를 해보니 최근에 이제 윤세용 전 회장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찾아가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BS 지분을 내놓겠다는 건 아니고 어려워지면 내놓겠다라는 정도인데 일단 그것만으로 채권단을 설득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복현 원장이 그런 말도 했죠. 뼈를 깎으랬더니 남의 뼈만 깎고 있다. 그 말은 이제 뼈를 깎으려면 SBS 정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SBS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뭔가를 보여줘야 채권단이 안심하고 이걸 계속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SBS 지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워크아웃이라는 게 처절하게 뼈를 깎는 과정, 그리고 있는 걸 뭐 다 팔아치우거나 아니면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막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1년,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TY 홀딩스 안에는 SBS뿐만 아니라 또 에코비트라는 데도 있고 블루원이라는 데도 있는데 이걸 다 팔아도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3조 6천억 원 정도까지 올해 막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업들이 건설 안 돼서 계속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문제는 SBS라는 알짜배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안 팔겠다고 버티는 상황, 남의 뼈를 깎는 그런 상황에서 윤세영 회장이 이제 전 회장이죠. 93세인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했어요. 언론 기자들 만나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워크아웃 안 가면 이 협력업체들이 다 위험해질 수 있다. 사실 협박에 가까운 그런 발언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의 건설회사 같으면 이렇게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방송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의 회장 일가라 보니 좀 더 약간 배째라는 식으로 뭔가 배짱을 튕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SBS라도 뭐든지 내놓을 테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될 판에 이렇게 튕기다가 사실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자칫 워크아웃이 안 될 상황까지 갔던 거죠. SBS를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SBS가 워낙 또 돈도 잘 벌고요. 지금의 태영그룹, TY 홀딩스를 이렇게 키운 그 핵심 알짜배기 한구말을 앓는 거인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송법에는 자산 규모가 10조 원이 넘으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0% 이상 가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영건설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지금 10조가 쫙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영건설을 팔라는 압박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당장 팔아야 되는데 방통위가 최근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봐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심지어 국회에서는 계속 이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도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이 윤석민 회장 일가에서는 이걸 계속 가져가는 게 굳이 팔 일도 없고, 물론 한때 이걸 파는 걸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좋은 조건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확장해보는 것까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SBS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건설회사 하면서 뭐 여기저기 막 빌고 무릎 꿇고 하면서 이 비천하게 돈을 벌었는데 언론사 사주가 되고 보니까 그렇죠. 이거 SBS 얘기 아니고 딴 회사 얘기입니다. 제 익명으로. 되고 보니까 대통령이 밥 먹는 자리에 가서 맞짱 뜨고 얘기를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최근에 아무튼 그 언론사 대주주가 된 건설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에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가 뭐 6개월, 1년 가까이 걸리던 인허가 사업이 언론사 사장이 되고 보니, 회장이 되고 보니 뭐 일주일밖에 안 걸리더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언론사 회장들은 보통 신문 지면에 잘 나오지 않지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면 언론사에서 무슨 포럼이나 컨퍼런스 행사를 할 때 심지어 대통령 대선 때는 대선 후보들이 다 와가지고 악수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오거나 축전을 보내거나 총리가 와가지고 행사장에 인사말을 하기도 하고 같이 나란히 사진을 찍기도 하죠. 사실 최고의 권력자들과 같이 나란히 사진을 찍는다는 것, 그 사진을 자기 회장실 눈에 크게 걸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인데다가 그 한국 사회의 이 주류 사회 그리고 정치인도 갖지 못한 강력한 파워를 갖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SBS 지난 35년, 태영건설, TY홀딩스의 지난 35년을 보면 그런 특혜로 성장한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팔기가 싫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SBS 측에서는 지금 파는 게 어렵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그것도 하고 사실 있어요. 엄살인데요. 이거 이제 계속 SBS 내놔라 하라 하니까 이거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건 사실 그 엄살인 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팔고 싶어도 사갈 데가 있느냐. 우리나 되니까 이걸 했지. 니네 이거 가져가도 살 수가 없다. 사실 지금 유진 기업이 아까 YTN 지분을 샀지만 거기도 지금 방통위 승인이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너네가 언론사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묶여 있는 상황인데 사실 태영건설도 과연 그 방통사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논란이 있지만 이걸 누가 사간다고 해도 결국 이제 그 방송법 규제 아니면 또 방통위 승인 때문에 쉽게 가져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못 파는 건 아니고 팔 수는 있다. 또 너네가 살 수도 있지만 과연 그 과정에서 방통위 승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 한편으로는 달리 말하면 태영건설도 했는데 달리는 못하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사실 지난 3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이 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나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 같으면 태영건설이 SBS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살 만한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0조 원 이 네네. 벽은 넘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아래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런 거 해보겠다고 나서는 데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YTN이라는 알짜배기 매물이 돌고 돌아서 지금 유진기업이 가져간 건데요. 유진기업은 10조 원이 안 되는 기업인데다가 사실 YTN도 1조 원이 넘는 회사인데 이걸 이제 30% 지분을 3천억에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진기업이 사실 돈도 없으면서 그냥 무리해서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YTN을 살만한 것도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SBS는 지금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살려면 뭐 1조 원 이상을 줘야 될 텐데 이 정도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데가 사실 한국에 거의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SBS는 그래서 태영건설은 그래서 약간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PF 부실을 메꾸는데 이걸 내놓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내놔도 살 데가 없을 걸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속내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SBS라는 그 국내 3대 방송사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SBS 모두가 SBS를 보잖아요. 그 방송사가 이렇게 건설회사에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저기 대출을 남발해서 갚지도 못하고 이렇게 은행들이 나서 도와주는 도와줘야 되는 건설사에 운명을 함께한다는 상황이 우리 SBS를 사랑했던 시청자들, 우리 모두가 다 SBS를 뭐 수십 년 동안 봤을 텐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시청자들이 얼마나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 장면은 너무나 선명해서 윤세영의 전 네. 회장 창업주죠. 태영을 포기하는 것은 저만의 실패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국민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힐까봐 두렵다. 네. 만약에 협박이잖아요. 다른 건설회사, 국내 1, 2위 건설회사에 무슨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얼마나 국민적 지탄을 받았겠어요. 이 사람은 아니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도 그런 얘기했으면 그런 말을 못하죠. 엄청난 이 사람은 지탄을 받았죠. 웬만한 재벌 회장보다 더 지금 배짱을 튕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가능한 게 내가 방송사 최대 주주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권력의 힘을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태영이 SBS를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그 과정이 좀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정말 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 권력의 이면, 거대 방송사들 그리고 한국 사회 이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권력 집단의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윤세영 회장, 전 회장이죠. 지금도 사실 회장이라고 불리고 있긴 합니다. 윤세영 회장과 당시 노태우 정권의 공보처장이었던 최병렬, 나중에 조선일보 출신이잖아요. 한나라당 대표도 하기도 했죠. 조선일보 맞아. 출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네, 이 두 사람이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최병렬 그 당시 장관이 후배였던 거죠. 두 사람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선배에게 그냥 밀어준 거예요. 당시 그 듣보잡 건설회사였던 태영건설에게 국내 3대 방송사의 그 허가권을 넘겨준 거죠. 1990년에 넘겨준 거니까 그때는 89년, 노태우 정권, 89년에 노태우 정권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니까 그때 공보처 장관을 하던 최병렬 씨, 최병렬 장관은 그 전엔 조선일보 현직 국장도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 300억 정도니까 굉장히 당시로는 뭐 큰 돈이었다면 큰 돈이었겠죠. 이 정황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설립 이듬해 1991년에 최병렬의 아들이 SBS에 입사를 합니다. 그때도 특혜 논란이 있었죠. 이게 너무나 뻔뻔하게 이 사람이 최희준이라고 SBS 나중에 이제 SBS CNBC 보도국장도 했었고요. 나중에 TV조선을 옮긴 사람입니다. 그랬고요. 이 당시
1980년대부터 이제 윤세영 회장이 이제 신도시 개발로 크게 돈을 벌었고 또 이제 SBS를 인수한 이후에도 주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네. 특히 또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윤세영 회장이 또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거 너무 4대강 하면 뭐 나쁠 게 뭐가 있냐. 4대강 되도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겁박 비슷하게 협박 비슷하게 하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 논란 이후에 넉 달 뒤에 4대강 사업을 또 5개나 사업을 수주를 해가지고 태영건설이요? 네, 4대강으로 또 굉장히 성장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회장이 이제 보도 개입을 했었다라는 게 이제 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럼 실제로 이게 기분만 좋은 게 아니고 사업에 언론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에도 직접 도움이 막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배후에서 어떤 그 이해관계도 오갔는지 드러난 몇 가지 사건들만 봐도 그런 거죠. 아까 뭐 윤석열 기자들 불러다가 보를 막아도 수질 오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협박한 사실. 네네. 당시 환경 전문 기자 박수택 기자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네. 그걸 실제로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고요. 나중에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자기가 다른 부서를 밀려났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대강 사업이 5건에 2,2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문재인 정권 때였을 텐데요. 태영건설의 하수 처리장 사업 수주를 돕도록 방송에 내보내기도 하고요. 태영건설이 하고 있는 그 광명시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이 광명 동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홍보 기사를 쓰도록 압박한 그런 것들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논조에 그렇게 영향을 주고 그런 다음에 또 돈을 벌고 이렇게 뒤에서 또 사업을 수주하는데 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네요. 만약에 그렇게 좋은 거면은 다른 건설사들도 다 군침을 흘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사에. 네. 다른 회사들도 언론사에 투자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유진기업이 YTN 지분을 인수했었고요. 그리고 호반건설이 최근에 서울신문하고 전자신문을 인수했다가 서울신문은 또 매각을 했죠. 네. 호반건설은 또 그 인수하기 전에 광주의 KBC 광주방송을 인수했다가 거기가 또 10조 원이 넘어서 이 KBC를 울면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10조 원이 넘는 바람에 매각하고 그걸 이제 다시 와가지고 서울신문을 인수를 한 거죠. 아쉽겠네. 그리고 중흥토건 거기도 역시 광주의 또 건설회사인데 중흥토건이 헤럴드 경제 지분을 4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울산에 보면 울산 UBC라고 있죠. UBC가 삼라건설이 또 대주주입니다. 여기도 근데 10조 원이 또 넘어서 이걸 매각하느냐 마느냐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이 국회에서 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방송사들과 이 건설사들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방송산업을 더 시장을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걸고 있죠. 그런 논리를 내걸고는 있다. 근데 보통 그 방송사나 신문사가 몇 군데 제외하고는 사실 돈 먹는 하마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방송사 신문사들이 네네네. 그 인수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 돈을 아닌가? 먹는 하마라고요? 네. 실제로 돈을 먹는 사실 한국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에서 망하는 언론사가 많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방송사들이 사실 여전히 한국은 또 의외로 정부 광고가 살아있고 정부 광고. 정부 광고. 그게 있구나. 기업 광고도 살아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죠. 광고 시장이 한국만큼 살아있는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 언론 같은 경우에는 또 군청이나 시청에서 나오는 광고, 도청에서 나오는 광고 이런 게도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광고 시장이 살아있다. 그래서 언론사들 여전히 우는 소리 하지만 먹고 살만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사실 언론사가 10년 전에 한국일보 매물로 나왔을 때 사가서 이미 크게 이익을 남기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유력 언론사들이 사실 매물로 나온 일도 거의 없죠. 거기 보면 SBS는 매물로 나온다면 여전히 눈독을 들 때 많이 있을 거고 YTN 뉴스도 굉장히 치열했죠. 그리고 아시아경제, 청주방송, 광원방송 등은 역시 기업들이 대주주인 그런 언론사들. 거기서 실제로 여전히 보도개입 논란이라든가 어떤 방송의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괜찮은 퀄리티의 언론을 만들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권력은 특정 건설사가 언론사를 갖도록 해줬고 태영건설이 SBS 사도록 해줬고 그리고
그 언론사는 그 권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논조를 정리해주고 그렇지만 물론 사업을 받고 SBS의 구성원들은 처절하게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SBS가 좀 어떨 때는 MBC나 KBS보다 더 보도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죠. 네. 그 투쟁의 역사에 또 생각하고요. 35년 전과 지금은 또 많이 세상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방송의 공적인 권력을 사유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이 PF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서 보듯이 언론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을 교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결론 아주 잘 내려주셔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